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장이 다가왔습니다. 11월의 첫째 주였는데 어제는 이틀 연속 반등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다가 어제는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부딪히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등락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는 동결했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 움직임이 없다가 이 FOMC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시장 측에서는 환호를 내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3대 지수 모두 나흘 연속으로 동반 상승세 보이면서 랠리를 계속 이어갔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604조 원 슈퍼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가 604조 원 규모의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지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DDR4 가고 DDR5 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D램의 대표 주자인 만큼 어떤 변화 가지고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는 COP26 정상회의에 대해서 친환경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엔의 기후변화 컨퍼런스죠. 이 COP26 많은 강대국들 그리고 신흥국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받을지 이것도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저희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604조 원 슈퍼 예산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8.3%나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또 새로 들어설 정부의 예산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 유동성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유동성과 관련해서 시장 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기준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면서 시중 내 풀려져 있는 돈을 조금씩 회수하면 물론 더 이상 풀려나가지 않게 하려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유동성이 정말로 시장에서 줄어드느냐 하면 한켠에서는 재정 확대라는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계속해서 여전히 돈이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테이퍼링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좀 선회를 한다. 매파적으로 선회를 한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완화하면서 시중에 완급 조절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604조 원에 달하는 2022년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유동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이재용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604조 4천억 원 역대급의 슈퍼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8.3%. 근데 여기서 이제 다소간 노이즈는 분명히 이미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야간 슈퍼 예산을 놓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파퓰리즘에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도 슈퍼 예산 분명히 우리 증시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내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 이슈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빠른 힌트는 외국인들의 방향성과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소폭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달러 인덱스의 강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환율 시장에 먼저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재정정책의 확대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재정 확대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은 어디고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가장 많은 규모로 늘어나는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 분야는 어딘지 살펴봐야 되는데 최다 금액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보건과 복지와 고용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방역 예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이라는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고 고용이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좀 주목해야 되겠다.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환경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좀 묻어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어떤 변동성에 휩싸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계신다라면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서 상당 부분 증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를 분명히 고려해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윤곽이 대충 나왔죠.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편은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내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추가 재난 지원금 관련된 부분 약 10조 원가량이 포함되었기에 지난 6월 대비 593조 원 대비해서 약 한 10조 원 정도 늘어난 604조 원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있는 표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 고용 쪽에 219조 원으로 가장 많죠. 여기에는 백신, 그리고 소득과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앓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부가 계속되는 어떤 그 주거 안정과 관련된 정부 예산 증액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에 상당 부분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환경 분야. 올해 대비해서 17%나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에 관심이 있는 집중 테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 한 가지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순환매 양상으로 항상 시장 내에 그 지속되어지는 집중 어떤 그 관심 테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 수소차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각종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각종 부품, 뭐 장비, 자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재정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고 그리고 산업 규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시끄럽게 했었던 뭐 연예인에 대한 규제랄지 사치품 소비에 대한 규제랄지 교육에 대한 규제랄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침체의 양상 내지는 모멘텀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규제를 크게 완화를 하게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의 완화랄지 뭐 층고 제한의 완화랄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별로 특히나 R&D 산업, IT, ICT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업을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시장 내 그리고 그 업종 내에 해당 업종 내에 상당 부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네 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완급 조절을 합니다. 하나는 어쩔 땐 세게 하면서 바로 하나는 좀 조이고 반면에 하나를 조인다라면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경기의 안정화, 소위 말하는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부분 조금 좀 뭐 유동성은 좀 위축시킨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재정 정책이 확대 재정 정책으로 나간다라면 정부가 돈을 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테이퍼링이랄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되었던 유동성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어쩔 때는 더 부양되어지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타난다라는 점.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라면 당연히 통화 긴축을 상쇄시키면서 경기 부양 형태가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된다라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순한 통화 정책은 일자리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죠. 이 부분은 간접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고용이 확대가 되고 고용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개인소득이 증가하겠죠. 개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소비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벌어진다라는 점 이런 연결고리 잘 생각해 두시면서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슈퍼 예산 시장 내 분명히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의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통과라는 그런 기대감 섞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있었기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은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이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의 다소간 매파적 좀 긴축 정책이 서로 간에 상쇄하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 3대 기수는 모두 우상향 행보를 지속해왔다라는 부분 주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 정책의 확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 그린 인프라와 그리고 그린 뉴딜과 2050 그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인프라 분명히 필요하죠. 소부장이랄지 통신 장비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2차 전지와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시면 그 전체적으로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들에 의해서 일일비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큰 흐름 속에서 나의 수익률 확보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 국회 예산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심사를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앞으로 400억과 800억 달러의 이 채권 매입 규모를 하루에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내겠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더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어제 단행된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FOMC에서 단행된 금리 동결이랄지 테이퍼링 결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2주 전 주말에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 그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소간 갸우뚱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을 하겠다. 근데 그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국은 FOMC와 시장과 상당히 오랜 기간 소통을 해오면서 이 소통이라는 얘기는 FOMC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그널을 주고 시장에서는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련의 소통 과정을 통해서 시장 내 충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의 시기, 당장 금리 인상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테이퍼링이 다 끝난 이후에나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다 끝나는 시점, 지금 현재 미국 FOMC가 페드가 페드가 한 달에 사고 있는 채권액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입니다. 이 1,200억 달러를 방금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 그렇다면 총 테이퍼링이 끝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11월 말부터 8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8개월이면 내년도 6월 말이죠. 그 이야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6월 말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것, 당장 금리 인상을 몇 달 안에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으나 하지만 지난밤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최소한 8개월 이후나 되어야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가미가 됐죠. 최근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계속해서 그 인프라 법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안을 줄이는 어떤 그 딜, 말 그대로 의회 법안에 대한 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테이퍼링이 11월 말에 시작이 되니까요. 그 이전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의회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서로 간의 협의, 내지 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높다. 따라서 인프라 법안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법안이라는 1조 달러가 넘는 2조 달러에 육박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 재정 지출의 확대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테이퍼링이라는 불안감은 다소 상당 부분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도 저 너머에 있는 최소한 8개월이 지나야 시장에서 현실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 사이에 결국 인프라 법안 투자라는 그런 통과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아마도 시장 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연말 소비 시즌도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 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 특히나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포커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결과물로 결국은 테슬라랄지 아마존이랄지 개별 이슈가 조금 잔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랄지 애플 같은 경우에 상승폭은 조금 좀 작았지만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주식들, IT 주식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 재개, 소비 관련주 이 부분에 시중 투자 자금이 상당 부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다. AMC 저거죠 그 영화관 체인 회사죠. 우리나라에 이제 메가박스라든지 그런 기업들과 유사한 그런 그 영화 보급 채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16%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메이시스 백화점도 가세하는 그런 모습. 연말 소비가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선매입 관점에서의 어떤 메이시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유통업종에 대한 기대감, 백화점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대응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포드사도 3.5% 육박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연말이 되다 보면 연말 이동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디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4%가 넘는 그런 급등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일단 상당 부분 시장 내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소비라는 부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산타 랠리나 아니면 제뉴얼이 1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과 내년 1월 효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좀 나의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 나가야 될 텐데 재정 완화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결국 IT와 가전, 자동차, 유통, 엔터테인먼트도 빼놓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울러서 리조트까지.
이런 전반적인 이 세 가지 이슈 우리 시청자분 꼭 좀 생각하시고 나의 포트폴리오 좀 집중화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은 8개월 이후에나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시장이 환호를 할 때다. 그리고 이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CJ, 삼성 그리고 SK였습니다. 오늘은 아마 SK 관련 자회사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DDR4 가고 DDR5 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D램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방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 지주회사 자회사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또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SK그룹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28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10월 5일자 이베스트에서 발간된 리포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앞서서도 SK텔레콤을 한번 다뤘을 때에 SK텔레콤의 분할로 인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올랐고 그리고 SK머티리얼즈와 SK의 합병 소식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SK가 뭔가 부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SK 자회사의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이제 통신만 하는 회사로 존속법인은 사업회사로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를 자회사로 가지고 통신을 주로 하는 사업회사로 남게 되고요. SK스퀘어를 신설법인으로 만들면서 그 자회사로 SK하이닉스 11번가 ADT 캡스, 원스토어 정도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이 끝에는 SK, 최정점에 있는 SK와 또 다른 회사들의 합병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추미의 관심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SK그룹의 방향성을 보자면 첨단 소재 부문으로에 대한 투자, 성장, 목표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그룹 차원에서도 서울대학교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에 대한 연구 방향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또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면면을 본다면 배터리와 관련해서 2조 4천억 원, 반도체와 관련해서 2조 7천억 원, 또 하나는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의 가치는 약 7조 원인데 2025년까지는 이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의 가치를 25조 원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첨단 소재 부문으로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그 면면으로는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전력 반도체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야와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의 방향, 산업의 방향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의 분할의 목적을 좀 본다면 결국엔 그동안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의 자회사로 있었던 ADT 캡스나 11번가나 원스토어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가치 재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나오고 있죠. SK와의 합병
SK텔레콤과 SK 합병인지 SK스퀘어와 SKY 합병인지 앞으로 이 합병을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상법상 손자 회사는 M&A를 할 때에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SK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 모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의 구도를 조금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M&A 할 때에 조금 더 쉬운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길을 열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ABT 캡스나 11번가 원스토어 등을 앞으로 IPO 시킴으로써 투자 재원, 실탄 확보에 손쉬운 구조가 마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SK와 SK텔레콤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모자 회사, 손자 회사에 있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M&A에 있어서는 중추,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기업이 SK하이닉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짚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사이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좀 걸어갈 길이 불투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충분히 저렴하다.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자.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보고서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번갈아 가면서 나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줄 하향시키는 외국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뒤로 수급을 체크해보고 증권사의 매수 상황을 본다면 그 이후로 외국계 창구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집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렇듯이 외국계 매도 보고서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그랬고요. 플랫폼 기업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보고서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모두 다 내가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것만 뽑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매도 보고서를 냈으니까 나도 매도해야지 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보시면 그 안에서 내가 뽑아야 할 것들만 뽑아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DDR4 가고 DDR5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램 가격에 대해서 지금껏 논의가 많았습니다. D램 가격 하락합니다. 하향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이, 매출이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D램 가격을 통계를 내는 기준이 PC의 D램 가격입니다. 8기가 또는 16기가의 D램 가격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D램의 수요를 본다라고 한다면 D램의 수요는 서버용이 37%고요. 모바일용이 34%입니다. 그리고 PC용은 13%에 불과한데 그 13%의 가격을 가지고 D램 가격 하락이 너무 무섭다라는 식의 공포가 좀 조장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모바일 쪽 D램이 34%인데요. 그 부분을 본다면 2012년도 4G가 도입되면서 D램 탑재량 증가율이 연평균 46%에 달했습니다.
2012년도죠. 그리고 2019년도 5G가 도입됨으로써 D램 탑재량 증가율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5G 도입 3, 4년 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폴더블 폰을 통해서 확대되는 모습들을 여지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들은 AI나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메타버스, 이 AR, XR 글라스 등 여러 가지 XR 기기들을 쓰는 데 있어서 빠른 통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서버용, 모바일용 D램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D램의 수요를 37% 감당하고 있는 서버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죠. OTT 시장 커지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모든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장하는 용량들이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서버 투자를 더 증설해야 된다. 서버 투자는 더욱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용 D램 2020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3%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바일 D램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버 D램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모바일이 일부 상쇄를 해주다 보면 결국 DDR4 시장이 가고 DDR5 시장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DDR4와 DDR5의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DDR4 기준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DDR5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텔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CPU들 있죠. 현재 인텔의 엘더레이크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엘더레이크는 이 DDR4와 DDR5를 모두 다 지원하는 CPU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 DDR5는 앞으로 22년도 2분기부터 데이터 센터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면서 더욱더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욕구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2분기부터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D램 시장은 그보다 한 분기 또는 2분기 앞서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보드에 대한 공급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DDR4가 가고 DDR5에 대한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어도 1분기, 내년 1분기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DDR5의 호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DDR5에 대한 소식을 미리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D램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작전 리포트에서 SK 하이닉스를 고른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램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고 아무도 말씀 주지 않았던 DDR5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작전 리포트뿐만 아니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미래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저위험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고 본다면 이 추세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추세 하단부에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세 하단이 오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고점에만 사지 않았다면
1년 안에 최고점까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접근할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3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11조 8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성장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3분기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16%, 2분기 26%, 3분기 3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빗 그로스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반도체는 판매 개수로 성장률을 보기 어렵죠. 8기가짜리 하나 팔고 1기가짜리 하나 팔았는데 동일하게 하나 팔았습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판매 용량 1비트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빗 그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총 판매 용량 바이트로 계산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 수요 둔화에 따라서 재고 조정들이 일어났고 D램 빗 그로스는 1% 정도 줄었지만 모바일과 서버 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 호조로서 인해서 낸드 부문에 있어서 20%를 넘는 빗 그로스 성장률을 보였고요.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DDR4가 가고 DDR5가 오기 때문에 이 전환되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인도되지 않았던 물량 4분기로 이연된다. 그리고 4분기 빗 그로스도 7%가량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부분, D램 부분 모두 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관점과 그리고 나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인내심이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 10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성장성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계 보고서가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저가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이 조금은 악랄한 이 패턴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랄한 패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계에서 꼭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꼭 외국인들이 그렇게 싸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속지 마시고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방향성, 성장성만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직접 매매하시면서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빨간 색깔 양봉 샤스를 입어주셨어요. 네. 네, 뭐 추억으로의 회귀인가요? 네. 네,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느낌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입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오늘 양봉을 기원하면서 양봉샤스 이주현 위원님으로 좀 돌아오셨고, 네, 오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OP 26차 COP 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해서 글로벌 탄소 중립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제가 바로 이런 환경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정부들이 이런 뭐 친환경 정책들을 좀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친환경 종목들이 좀 슬슬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뭐 올해 여러 차례 이제 행사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제 우리가 뭐 COP 2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COP 26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참여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를 해서 이제 뭐 거기서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사실 지금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6%에서 4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주들이 한번 살짝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하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좀 주가들이 선반영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러나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량 26%에서 이제 40%로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한 4%씩 내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예산을 7조 3천억에서 11조 9천억으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간이 계속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예산안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COP26에서 뭐 얘기했던 거 산림 보건 지원 뭐 선도 의지를 이제 좀 밝혔는데 2020년 5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산림 총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후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북한의 산림 회복을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뭐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히 뭔가 공감대가 이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형성될 만한 그런 이슈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한 3차례나 뭐 이야기 연설을 할 때마다 중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중국 때리기를 이제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갈등이 아니라 뭐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대만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좀 지켜본다면 결코 뭐 경쟁이다라고 포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중국 뭐 웨이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비축식량을 뭐 저장을 하고 생필품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종목들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뭐 요수소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미중 갈등 관련주였던 유니온이 상한가 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소 배출 관련된 이런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 당연히 더 강화될 거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각종 산업에는 지원책이 계속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50년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소 경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 쪽은 지금 2050년까지 전망치가 시장 규모 약 한 3,000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쪽 수소 경제 쪽도 그렇게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 관련 섹터, 탄소 포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들, 2차 전지, 전기와 수소차, 그리고 원전 등이 이런 인류 생존 테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관심권에 넣어두시고요. 저점권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 성장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계속 인류 생존 테마라고 우리 이주연 전문 위원과 함께 너무나도 많이 짚어드린 그런 섹터인데 앞으로도 이 환경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30년까지 많은 국가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 좀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들 세워드린 점 이따가 장 개장하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